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부동산 폭락론자로 요즘 이름을 떨치고 있으신데 국내 1호 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 네. 예, 맞습니다. 브릿지고 네.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동산 데이터 전문가 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폭락론자. 아니, 예, 정확하게는 뭐 그렇진 않고요. 예. 저는 이제 데이터에 근거한 사이클론자입니다. 근데 시기가 지금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시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예. 네. 그 호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거부감이나 아니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뭐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폭락이니까 네. 예,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폭락론자가 아니라 이제 뭐 또 상승론자가 어느 순간 또 되어 있는 예. 지금 부동산이 안 좋은 거는 맞는 거죠? 뭐 심각하게 안 좋죠. 심각하게 네. 안 좋은 거예요. 네.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제 거래 자체가 너무 없어요. 지난 2006년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거래량이 과거에 제일 작았을 때가 언제냐면 2008년 11월 달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입니다. 네네. 가장 심각하던 분위기 때. 근데 최근 몇 개월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거래량이 더 작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매도 사이드가 있고 매수 사이드가 예. 있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팔려고 하는 매도 물량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근데 매수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아니라 수요에서 문제가 완전 생겨버린 거예요. 수요에서 문제가 생긴 건 뭐 금리 요인 때문인가요? 아니면 네. 어떤 요인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식어버렸나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난 2020년 중순부터 21년 여름까지 사상 최대의 부동산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제 주식도 똑같잖아요. 네. 모든 투자의 고수들이 얘기하죠. 네.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뭐 좀 얘기하면 호구가 많아야 예,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초저금리가 되고 네. 영끌까지 해서 사셨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이 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금리만 인상이 된 게 아니라 물가가 인상이 된 거예요. 물가가 인상이 되니까 내가 10,000원 주고 뭐 예를 들어 20,000원 주고 사 먹던 치킨이 이제는 25,000원, 30,000원 불어나고 네. 고기도 비싸지고 야채도 다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는데 역사상 최저였던 금리가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대출 이자가 지금 배는 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안 그래도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대출 이자마저 계속 급등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아예 여력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매번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실제 내가 집 살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 지금 갑자기 금리가 오르니까 약간 멈칫하는 거지. 네. 뭐 금리가 예를 들면 뭐 5% 6%대가 아니라 3, 4%대 정도로 내려오면 수요가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네. 부동산이 그렇게 급격하게 침체로 빠지거나 폭락까지는 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미 폭락했잖아요. 지금 20%, 30% 많게는 벌써 이미 고점 대비해서 40%까지도 떨어진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폭락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것도 거래량이 많지 않죠. 왜? 그만큼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예.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냐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통화량 대비해서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물가 대비해서 이런 상승률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제 조금 가격이 좀 내리긴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본질적인 가치에서 고평가되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얼마나 싸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그런데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올라갈 때는 대중들의 탐욕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만 한번 공포, 하락장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또 패닉에 빠져가지고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싸게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더 떨어질 때도 있었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30에서 50이 아니라 그 이상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20-30% 떨어진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나타날 수밖에 없고 네. 그래도 비싸게 거래된 뭐 신고가 이렇게 된 네. 지역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있어요. 그것도 데이터로 설명이 가능한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구와는 다르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평형대별 아파트 노후도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강남과 서초에 대형 아파트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 게 매우 작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형 평형대에 좀 이런 새 아파트들이 희귀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드문드문 이쪽만 신고가가 나오는 건데 이미 시장은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까 왜 대표님 말씀에 제가 왜 웃었냐면 네. 우리나라 제일 부자 동네가 네. 아파트가 제일 낡았다고. 아, 그렇죠. 그말 그러니까 네, 그 강남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네. 참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동네에 집을 사놓으면 다시 짓고 그러면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강남 영원하다고 그렇기는 그렇지만 강남은 네. 떨어질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살짝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지금 최고가 가격 이상으로 훗날 오를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네. 좀 떨어질 때 네. 오히려 사놓으면 꼭 분명히 나중에는 오를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네. 말을 잘하는 거랑 예. 실제 투자를 잘하는 거는 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나오면 네. 얼마나 설명을 잘 하시는지. 아이,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듯하게 말을 하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근데 실제 네. 발가 벗겨 보잖아요. 데이터를 보게 되잖아요. 지난 과거에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강남구입니다. 서울의 대세 하락이 찾아왔을 때 제일 많이 떨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강남구예요. 그는 뭘로 설명을 할 겁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자산이든지 고평가 저평가를 계속 왔다 갔다 크게 파도를 그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데이터로 보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벤트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시장에 말도 못하게 대중들의 투자 광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무슨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뭐 코인에가 부자 되고 다 엄청난 뭐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죽을 지금 맛이죠. 뭐 다 어떻게 보면 다 개털됐죠 네. 지금. 예, 부동산도 뭐냐면 부동산도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역사상 가장 고평가되었어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게 돼요. 왜 부동산은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부동산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거기 때문에 통화량이 상승하는 속도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계속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화량이 여기쯤에 있으면 지금 아파트 시가총액이 여기 있다고요. 네, 예. 그래서 데이터로 봤을 때 50% 이상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번에 나타나는 하락 패턴은 금융위기 이후에 완만한 하락 패턴이 아니라 IMF형에 좀 더 가깝거든요. 급락 패턴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이제 시기에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 그 기간이 길 텐데 그렇죠. 그냥 급격하게 약간 코로나 때 주식 떨어진 것처럼 네.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원래 참 4월 달쯤에 네. 책을 하나 쓰셨잖아요. 아, 네.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의 맞습니다. 전망으로 했던데 거기에서 네. 그 책 쓸 때랑 지금 현재 상황이랑 다른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금리가 네. 고평가된 부동산 시장에 치명타를 줄 거다. 예. 거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제가 주장을 예. 펼쳤는데 여기까지는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다음 저점은 2027년 8년 정도 어느 즈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는데 최근에는 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 상승의 폭이 너무 커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너무 크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의 이런 무역 적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IMF 상황과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예, 아시아 외환위기 때처럼 그때도 이제 지금 이 환율 움직임이 지금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고 근데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요. 그래서 그때 책을 썼을 때랑 좀 달라진 건 뭐냐면 하락이 굉장히 이번에는 긴박하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IMF 때 크게 단기간 하락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하락장이 펼쳐질 거다라고 뷰를 바꿨고 이미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20-30% 지금 벌써 빠졌으니까. 좋아지는 쪽으로 바뀐 게 아니라 네. 더 심각하게 지금 이게 단기간에는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바뀌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갭 투자를 한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는데 부동산 오를 때는 다 상승론자리 나와서 너무 지금 안 사면 내가 거지가 될 것처럼 맞아요. 얘기를 하고 네. 지금은 네. 갑자기 막 부동산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부동산을 사면 바보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서 오히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를 너무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시는 분의 어떤 지식과 경험 또 본인이 현재 처해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유튜브에서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자산 배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명백하게 데이터로 보면 보여요. 하락이 될 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요즘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뭐 주식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부동산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베팅을 하죠. 네. 자, 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게 잃어야 돼요. 덜 깨져야 된다. 네, 내가 맞았을 땐 많이 따고. 저는 제가 이제 저도 주식 공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네. 이거는 뭐 명백합니다. 그 어떤 전문가, 그 어떤 전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기관도 다 못 알아맞혀요. 항상 틀립니다. 맞습니다. 틀릴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잃을 때 적게 잃고 딸 때 많이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동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지만 그럼에도 전체 자산 중에 상당 부분 여전히 데이터가 좋은 그런 지역들을 남겨놓고 나머지 자산을 가지고 해칭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네. 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해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그 다음에 인버스, 부동산 하락 이런 거에 저는 자산 배분을 제가 해놨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이제 현재 수익 구간인데 손절 라인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 그냥 손절 치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좋아지면 부동산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별로 잃을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좋은 하락 이런 네. 기간이 와요. 그래서 이미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고 얘가 좀 더 수익이 난다. 그럼 어느 순간 얘를 팔겠죠? 네.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원래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내려가겠죠. 그럼 싸진 부동산을 또 삽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오르겠죠? 네. 그럼 저의 전체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또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학과를 나왔잖아요. 네.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손실을 절대로 15에서 20%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만회하기가 힘든 거죠. 그 밑으로 그렇죠.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손실이 10%가 났으면 이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수익률은 11.1%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손실이 20% 나면은 한 25%가 예. 필요하고요. 손실이 50% 늘어나면 수익률이 100%로 예. 늘어나요. 그러니까 손실이 커질수록 내가 이거를 본전을 만들기 위한 수익률은 기하급수로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실 폭을 15에서 20% 이내로 제한을 하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복구를 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자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이어보자면 네. 이제 부동산은 지금 뭐 15에서 20% 이상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지금은 사면 안 된다. 네. 지금은 부동산은 조금 진짜 쳐다보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쇼핑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핸드폰이나 전자제품 하나를 사기 위해서도 발품 팔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근데 부동산은 어떻게 사요? 이렇게 안 사잖아요.
몇백 배는 큰 자산인데. 그리고 투자의 기본은 뭐죠? 저평가됐을 때 사고 고평가됐을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이 언제 저평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데이터 보면 다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 대표님이 보통 이제 보시는 데이터 토탈 한 9가지 정도의 네.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제 하는데 제가 그걸 이제 쭉 보면서 네. 부동산 퀀트랑 비슷하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퀀트도 이런 거잖아요. 그 9개의 데이터 중에 어떤 걸 비중을 더 주고 어떤 걸 비중을 덜 주고 그래서 그 또한 개인의 사람의 생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관심사에 따라서 비율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100% 그 뭐냐 신뢰할 수가 없고 네. 개인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네, 하거든요. 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100%가 과연 있을까요? 그건 없죠. 금도 뭐 99.9%가 예, 없어요. 그냥 예. 네. 저는 이제 부동산 데이터를 뭐라고 생각하면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등대는 내가 험한 바다를 헤쳐나갈 때 침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가이던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이 과연 위험한 시점인지 위험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다 보여요. 그래서 물론 100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 실전 투자에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은 2015년에 서울의 아파트가 5억이었습니다. 네. 뭐? 근데 내가 살려고 했어요. 근데 못 샀어. 2016년에 얘가 6억이 됐네요. 네. 그럼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지금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때라도 사야 샀어야 되는데. 돼요, 안 샀어야 돼요? 당연히 사야죠. 당연히 사야죠. 예. 그러니까 그때가 예를 들면 발목이에요. 15년의 발목. 근데 조금 올라서 정갈까지 네. 올라온 거예요. 그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는 게 맞는데 실전에서는 특히나 똑똑하신 분들은 다 못 삽니다. 그렇죠. 왜? 옛날 내가 가격으로. 손해 보는 것 같거든. 맞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저평가되고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불러오는 데이터가 없으면 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깨 위에서 그러니까 팔 때도 똑같아요. 팔 때도 저는 절대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어떤 이런 데이터나 기술 이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 터지게 먹으려고 하는 거. 머리 꼭대기까지 나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10만 원까지 가. 그럼 나는 꼭지 10만 원에서 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내 본전이 1억이에요. 근데 얘가 투자를 잘 2억이 됐어. 근데 얘가 1억 5천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미 나는 5천을 번 건데 사람들은 머릿속 뭐라는 나는 5천만 원 잃은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다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